방구석으로 미술계 거장들을 불러내는 미술가란 남자 조원재입니다. 그들도 사실 우리처럼 울고 웃고 좌절도 느끼기도 하고 뭐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장 같은 그런 타이틀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방구석에 모셔서 그들의 작품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 흥성대원 군이 되게 총애하던 화가 란을 되게 잘 그리셨대요. 미술가들의 삶을 정말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되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 저는 미술 입덕을 넘어서 아트러버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뛰어난 예술가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멈추게 하는 예술가가 뛰어난 예술가인 것 같아요. 아. 시선이 멈추든 발걸음이 멈추든 심장이 멈춘 것 같든 그런 감정들이 멈춘다는 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인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네? 돈 내고 사고 싶은 거. 돈 내고 사고 싶은 근데 거. 그게 갖고 사실 싶은 거. 제 말이 아니고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가 하는 말인데 진짜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사고 싶은 작품이 그것만 예술이고 돈 내고 사고 싶지 않은 작품이 예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흐가 죽고 나서 인기가 되니까 50년 동안 예술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뛰어난 예술가의 딱 정답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욕을 좀 많이 먹는 예술가들이 뛰어난 예술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작품을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폴 세잔의 사과 오렌지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거 되게 솔직하신 말씀이시네요. 사고가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돋보셨어요. 사과 굴러 떨어질 것 같죠? 위태위태합니다. 맞아요. 네. 세자는요, 욕을 먹었어요. 네, 이 미친 사람이 그린 미친 그림이다. 왜요? 정신 착란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이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면요. 아까 우리 하석진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이 그림은요, 단일 시점이 아니라 다시점이 적용된 그림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바깥을 보실 때 시점이 몇 개세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하나 시점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점 생각해보면 두 개의 시점이에요. 이쪽이 하나 시점, 이쪽이 하나 시점이에요. 그렇게 맞아요. 되죠. 제가 윙크를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두 개의 시점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양 미술에 세잔이 있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시면요, 하나의 시점으로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원근법이에요. 화면 안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점으로 모든 공간의 선들이 수렴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이게 원근법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세자는 그거를 의심한 거예요. 왜 굳이 캔버스 안에다가 하나의 시점만 넣어야 되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다양한 시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석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막 굴러 떨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You know when I come back, you know what it look like. Everything lit, all the girls in free. Everybody inside, sipping on a good time. You ain't got a risk, they can put it on me. When they wanna go, they know all my money show. I don't ever get it one way, yeah.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은요,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의심해봐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깨부쉈었던 예술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에두아르 마네라는 예술가입니다. 이 마네는요, 전통적인 귀족의 미술 교육을 받았고요, 전통적인 미술 시스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기존의 전통을 파괴할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180도 전환시켜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샤를 보들레르는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한량이에요, 한량. 그냥 한량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맨날 술 마시고 다니는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아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시 한 집을 만들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악의 꽃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성행위,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의 시를 씁니다. 우리가 평소에 추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써도 욕을 먹을 텐데 그 당시 때 어땠겠어요? 쌩쌩 욕을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시 6편 삭제시키고요. 벌금형에 처해지고 막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보들레르가 또 한 가지 재능을 발휘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미술평론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자기가 신문에다가 기고했었던 평론을 묶어서 평론집을 냅니다. 현대생활의 화가라는 평론집을 내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대를 예술에 담아라.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당연한 생각으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 때 150년 전에 파리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성경의 그림, 신화의 그림, 역사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다른 그림은 가치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파리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들레르의 이런 생각이 좀 마네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네는 이 동시대, 파리의 이 동시대를 어떻게 내 그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파리 거리에서 압생트 술 마시면서 널브러져 있던 사람 그린 거예요. 마네는 그게 그 당시 때 파리 시대를 대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를 나중에 미술 이론적으로는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마네가 엄청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스타브 쿠르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오르낭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저녁 식사 후에 음악 연주하면서 놀고 있는 거 그린 거예요. 쿠르베는요, 마네보다 보들레르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마네의 동시대를 담으라는 사상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자, 마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 그림이랑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결국엔 동시대를 담은 선구자는 쿠르베인 겁니다. 자기는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쿠르베랑은 전혀 다른 동시대 방법을 나는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찾아내요. 어떤 방식이냐? 과거의 걸작을 동시대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자. 어떻게? 아주 레알, 매우 솔직하게.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겁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 당시 때 사람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대중과 평론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치부죠. 치부. 그런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치부 맞아요. 과거의 걸작을 오마주하는 거면 당연히 신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인이나 여신이나 제우스 신 같은 신들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그 당시 때 부르주아 그리고 귀족 남성들이 맨추부들과 함께 태폐적으로 놀아나고 있었던 모습 자체를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 전시의 작품 누가 봤겠어요? 부르주아 귀족 남성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욕하는 겁니다. 이건 쓰레기야.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러한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은요 한 단계 조금 수위가 낮아요. 이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낮은 거예요? 네, 이게 좀 수위가 낮아요. 마네도 이거를 화실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내보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마네가 결국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작품을 폭탄 투척하듯이 투척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최대 문제작 바로 이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오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비너스가 그려져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는 비너스가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을 보세요. 올랭피아죠. 그 당시에 매춘부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럼 뭘 그린 거죠? 그렇죠. 매춘부를 그려놓은 겁니다. When you're hurting deep down, when you're feeling like you're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never gonna dig your way out. Keep pushing up the river, keep mining for the silver till you strike gold. Gotta weather the storm, 'cause it can't. 그 당시 때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썩은 그림이야. 모든 관객들이 부패한 올랭피아 앞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실제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우산을 들고 우산으로 막 찢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게 쓰레기 이렇게 할 정도로 욕을 먹었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마네가 그 당시 때 파리거리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모든 사람들이 마네를 쳐다봤대요. 저 미친 마네래.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실제로.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 당시 때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중 영화나 미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중 음악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미적 취향이 마네에서부터 시작됐고 보들레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오르세 미술관의 명당 자리에 놓여 있고 프랑스의 국보급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피카소가요, 알고 보니까 사실 정말 영향이 있었던 선배 화가의 아이디어를 슬쩍슬쩍 훔쳐가지고 자신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는 진짜요? 그 아이디어를 빼앗긴 선배와는 바로 앙리 마티스라는 이제 화가가 있죠. 이 둘은 한 가지 타이틀을 위해서 싸웠어요. 바로 아방가르드 선도자. 네. 이 마티스는요, 무려 14년 동안을 칼을 갈고 닦습니다. 14년 만에 자신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몇 대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이게 무슨 사람 그려놓은 거야. 야수 그려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래서 이게 야수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티스를 대변하는 야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되게 쉽네요. 네, 그쵸. 이름 짓는 게 되게 쉬워요. 이 사조라 양식 같은 이런 명칭들 있잖아요. 비평가나 역사학자들이 주로 지어주게 되는데 그렇겠죠. 보통 보면은 겉모습을 많이 보고 지어줍니다. 아, 야수 그렸네, 야수주의. 뭐야 이거 인상 그린 거잖아, 인상 그냥. 그래서 인상주의. 르네상스의 그 거장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완전 매너리즘에 빠졌네, 매너리즘. 팝아트? 대중상품 깡통 갖고 와가지고 그리는 거야, 팝아트. 다 단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단색화. 그 양식과 사조의 이름만 보고 보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마티스는요,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도자다 타이틀을 딱 거머쥐게 돼요. 피카소도 이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파리 미술계를 평정하기 위해선 이 사람을 내가 눌러버리겠구나. 앙리 마티스가 기세를 몰아서 또 한 번의 파격을 시도합니다. 푸른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누드 인물의 상체를 보세요. 정면에서 본 걸 그렸죠? 근데 다리를 보세요. 위에서 본 걸 그렸습니다. 각자 다른 시점을 오셔서 붙인 거예요.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원시성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아프리카 조각상처럼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 아프리카 조각상들을 앙리 마티스는 수집을 하고 있었고요. 이 조각상을 피카소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자, 근데 피카소가요, 이런 과정 안에서 마티스가 어떤 연구과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마티스의 핵심 연구과제는 바로 세장과 원시였던 거죠. 이 두 가지 연구과제를 갖고 와서 보이지 않는 어퍼컷을 마티스에게 날립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시점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수십 개의 시점이 이 화면에 때려 박아져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이요, 마티스에게서 피카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마티스를 추종했었던 예술가들이 있어요. 앙드레 드랭이나 조르주 브라크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피카소한테 갑니다. 조용히 피카소 가서 얄밉다. 묻고, 마티스의 작품들을 사줬던 화상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더니만 피카소한테 가서 작품을 이렇게 사고 있는.
자, 그 당시 때 마티스의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슬럼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파리에 있기만 하면 다 비평가들이 욕만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의 영감을 또 찾고자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스페인에 가시면 이슬람 양탄자를 그 당시 때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알함브라 궁전에 딱 가면 굉장히 많은 패턴의 장식무늬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마티스가 그걸 보고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 기사회생시켜줄 하나의 무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색채입니다. 피카소가 형태만 집중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듯이 나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겠다. 그때 탄생한 작업이 아뜰리에 4부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가의 화실이라는 작품. 네. 가지가 있는 실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붉은 화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스는요, 자기의 작품이 알라그자처럼 편안한 감정을 감상자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색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표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자였을까요? 피카소? 피카소처럼 보이죠? 승자는 둘 다였습니다. 오,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죠. 마티스 때문에 다행이신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둘 다 승자였어요. 왜냐면은 피카소는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됐고, 마티스는 색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으로서 20세기 회화의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해피엔딩이죠? 네. 자,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나이가 먹거나 좀 정말 어쩌다 어른이 돼서 우리의 젊은 날을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힘들었고 고통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향수가 막 떠오르고 오히려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어요. 네. 마티스도 똑같습니다. 피카소 때문에 어려웠을 시절 있죠? 그때 그렸던 그림을 다시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는데, 자, 이 그림을 정말 의외의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피카소? 네, 피카소가 이거. 네, 오.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때 마티스가 그렸던 오렌지 바구니. 예쁘다. 네, 피카소가 소장했던 그림입니다. 오렌지 바구니라는 그림이에요. 마티스가 피카소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자신의 아뜰리에에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고 있었고, 자기 개인 전열 때도 이 작업을 자기 작품과 같이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티스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 막 펑펑 눈물을 흘렸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둘은 노년에 어땠을까요? 둘도 아닌 절친이 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서로 작품 만들면 야, 좀 와, 놀러 와봐. 좀 밥 좀 먹여줄게. 와서 내 작품 보여주고 서로의 예술을 이제 키워주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무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가들의 삶을 앞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미술가들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어떤 한 경험이나 지점들이 결국엔 자기 작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사배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그 연결 지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을 그린 작가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화가죠. 네, 이거 누가 그렸나요? 뭉크요. 네, 맞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좀 감정들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생각이 나시나요? 술 마신 다음 날 같아. 정확하네요. 전날 기억나기 시작하는. 저는 너무 네. 명작이잖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귀엽다 캐릭터 네.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 가슴이 답답한 기분을 느꼈어요.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을. 아, 그만큼 살아오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네. 경험했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거나 달라진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같은 물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뭉크의 이런 작품을 보면 보통 우리가 슬프고 되게 절망적이다라는 건 감정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뭉크는 왜 이런 작품을 그린 걸까요? 알아보면 그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에요. 우리 사실 일상에서 죽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네, 이 뭉크는 평생 의식하면서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유머티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병과 관절염에 평생 시달리는 인생을 살기도 했었고 이 고통 속에서 소년이 더 아픈 그 경험이 나옵니다. 그 5살 때 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시고 14살 때는 자기 누나마저도 폐결핵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병약한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마저 이렇게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죽음의 공포를 항상 떠안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죽음을 잊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지워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뭉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이 갖고 있는 죽음을 기억하기로 해요.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로 하고 그것을 자신의 예술 세계의 핵심 주제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병든 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자기 누나, 14살 때 사망을 했었던 그 누나를 8년에서 9년 이후에 다시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되게 우울한 감정을 되게 많이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침침한 색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막 곰팡이 껴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뭉크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맏누나였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같은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곰팡이 설인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들고 마치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우리한테 사실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질감도 굉장히 느껴지게 됩니다. 시각적인 촉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감각까지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뭉크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죽음을 계속해서 모티브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자기 작품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그리는 거는 정말 이젠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근데 왜 그때는 이게 뭉크의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했던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뭉크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자화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는 반 고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화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까지는 있었는데 뭉크처럼 자기네 삶 자체를 그냥 작품의 주제로 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뭉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죽음에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사랑에서 받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시종일관 자신의 작품에 솔직하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주의 선구자다라고 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35살에 사랑을 합니다. 이 뭉크도 죽는 게 두렵지만 사랑은 해요. 사람이니까 사랑은 하는데 마지막 사랑을 35살 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툴라 라르센이라는 여인이에요. 실제로 둘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둘이 로맨틱하게 막 유럽 여행도 다니고 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 사람과의 로맨틱한 유럽 여행? 네, 여행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사랑의 불균형이었어요. 이 툴라 라르센은 뭉크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뭉크는 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병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봤자 이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내가 예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툴라에게 얘기해요. 툴라야, 나 미안하지만 결혼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나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툴라는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이 뭉크에 대한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냉정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 만나줬나 봐요, 뭉크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툴라 라르센이 갑자기 뭉크를 부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뭉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뭉크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뭉크가 마지막으로 그 툴라 라르센을 만나러 찾아가요, 집에.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순간 툴라 라르센이 침대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권총을 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툴라 라르센이 뭉크를 너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쁜 여자다. 그리고 그 권총을 어디에다 겨눴을까요? 네, 자기 이렇게. 자신한테 겨눕니다.
뭉크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뭉크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말린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려야 되니까. 네. 서로 실갱이를 이렇게 벌리는 과정 안에서 그 권총이 발사가 돼요. 이렇게 발사가 되게 되는데 권총이 발사되는 게 뭉크의 왼손가락 중지를 이제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과정 안에서 병원에 가서 그 총알을 빼게 되면서 이제 파국은 이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말이 쉬운 거지 사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뭉크 입장에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과인데. 그렇죠. 죽음의 순간을 느꼈을 겁니다. 뭉크가 사실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고 안 하던 폭력을 씁니다. 막 술집에 가서 사람들이랑 시비 붙어서 막 싸우다가 총 들고 막 사람 죽이려고도 하고 뭉크가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이 아픔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이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서 작품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쿠르이 다비드라는 그 화가가 마라의 죽음, 동면의 작품을 그립니다. 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가 마라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마라가 반혁명파 당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애도하면서 다비드가 슬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뭉크가 이 마라를 애도하면서 그린 거냐?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 당시 때 죽을 뻔한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뭉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고 있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보았던 것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 그 경험을 숙성을 시키고 끄집어내서 이러한 그림으로 완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Don't know how it led to this. I felt the tremor in your kiss. Earth shakes and I answer it. My body realigns. It's too much, can I handle this? I taste the pleasure on your lips. You make planets start to spin. I'm ready to ignite. 자, 이 그림을 완성하고 2년 후에 뭉크는요, 이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굉장히 물 좋고 산 좋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가서 혼자 칩거를 하면서 4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을 혼자 그림만 그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뭉크가 그렇다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몇 살까지 그럼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오래 살기는 합니다. 예. 감수하셨을 것 그죠? 같아요. 70살. 제일 오래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아요. 네. 그죠? 잘 살아요. 뭉크는 결국엔 81세까지 살아요. 완전 잘 81세. 이 81세는 우리 지금 한국 남자 평균 수명도 웃도는 그런 수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1918년에 세계대 2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사실 에곤 실레도 그때 그걸로 사망을 해요. 어머. 근데 그걸 이겨냅니다. 이거. 이 뭉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었던 최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겠죠. 정말 단순해요. 자기가 노화돼 가는 거. 자기가 노화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자기 혼자 칩거하면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깡 말라 있죠? 예.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저승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되게 하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평소에 사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좀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뭉크의 작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뭐죠? 돈.
네, 머니입니다. 머니가 나왔어요. 이게 멕시코 화폐입니다. 500페소 화폐인데요. 멕시코에서 현재로 실제로 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인물들이 누굴까요? 프리다 칼. 아, 맞습니다. 프리다 칼로. 그 프리다 칼로 아는데 그 뒤에 뚱뚱한 남자는 누굴까요? 두꺼비처럼 생긴 남자. 디에고 리베라. 네, 맞습니다. 디에고 리베라예요. 사실 이 둘은 멕시코가 자랑하는 국민 화가 부부예요. 네,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둘의 사랑 이야기는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조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막장 드라마 작가님들께서 이미 이 둘의 부부 생활을 알고 계시진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자, 한번 이 둘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 얘기부터 할게요. 이 프리다 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통의 여왕이에요, 그냥 인생이 고통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기형으로 가늘게 성장을 해요. 정말 사춘기 때 어땠겠어요? 맨날 야, 목발에 프리다다, 목발에 프리다 막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치마도 안 입고 맨날 바지를 입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다녔었고,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 다리를 이렇게 왼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콤플렉스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이 다리가 궤양이 갑자기 막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고요. 결국에는 사망하기 얼마 전쯤에 오른다리 자체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살 때 멕시코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절철과 충돌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 엄청나게 세게 부딪혀서 프리다의 온몸에 있는 뼈가 진짜 다 으스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골반이 세동강이 그때 나게 되고 의사로부터 프리다야 너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진단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까지 떠나버립니다. 나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까지 떠나버려요. 그 힘들 때. 얼마나 최악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18살의 소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프리다는 본능적으로 갑자기 붓을 들고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런 아픔이 보여지시나요? 아름다워. 전혀 안 보여요. 예. 다 한 게 보여. 그렇죠.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붕대를 칠칠 갖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 안에 있는 강인한 영혼과 내 강한 생명력은 지금 이러한 모습과 같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화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프리다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고통이 또 발생해요. 프리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2번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경절철과 충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 나 고통스러워.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사고 난 것만큼 큰 사고였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자, 그럼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네. 디에고 리베라는요, 그 당시 때 멕시코를 대표했던 국민 화가였어요, 이미.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 정부가 멕시코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 멕시코의 유구한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앞으로 희망찬 멕시코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으로서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벽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때 중심 인물이 돼서 그렸던 사람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에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화가죠? 거장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의 사생활을 보면은 귀엽네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욕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이 디에고 리베라는요, 일단 그 바람기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2번의 결혼 전적이 있어요. 결혼 전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한 다음에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친구랑 바람을 펴요. 친구랑 바람을 피는데 그 친구의 딸을 낳아요. 네, 이거는 뭐 갈 때까지 이미 간 거죠. 네,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에서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나오면 그 배우분 시청자분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프리다를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도 이미 두 번째 그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지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프리다랑 결혼을 합니다. 이 정도의 팩트를 놓고 보면 프리다는 선택하면 안 되는 남자였었어요.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국엔 둘은 딴딴따단 이제 결혼을 딱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프리다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지금 봐도 나이 차이 꽤 나 보이죠? 네. 21살 차이가 납니다. 네. 21살. 이 정도면 이제 프리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비둘기같이 이쁜 너가 무슨 이렇게 코끼리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그림은 너무 이뻐요, 근데. 아, 그림, 그쵸. 그림 귀엽죠? 네. 네, 귀엽죠? 항상 저런 류의 의상을 입던데 아, 네네. 그 의상을 왜 저렇게 항상 입는 걸까요? 아, 네. 이 의상이요. 디에고 때문에 입은 거예요. 응? 이게 멕시코의 테우아나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근데 디에고 리베라 이 의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것을 많이 입는 사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디에고랑 결혼하면서 프리다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합니다. 에?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디에고는 국민화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프리다가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더 잘 나갈 수 있게 자신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을 보고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프리다 자신이 그렸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고 네. 굉장히 그래서, 소박하게 그려놓은 네.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이런 그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다가 정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타고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 남편은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잖아요. 뭐고? 거인처럼,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프리다가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 시도를 해요. 결국에는 심한 복통과 하열 속에 유산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디에고가 잘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격하근이라 바빠가지고 잘 챙겨주지도 못했었는데 디에고가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라고 한 게 뭐냐면요. 이때 그림 도구를 다시 선물을 해줘요. 병실에서 슬퍼해하고 있는 프리다한테. 그래서 그때 다시 붓을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떠 있는 침대라는 그림이에요. 너무 슬프다. 네, 이 작품은 따로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프리다가 그 당시 때 유산 이후에 있었던 자신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돌직구처럼 느껴지는 뭐 이렇게 비비 꼬우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프리다는 자신의 시각 언어로 그냥 돌직구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참 여기까지도 이미 고통의 여왕을 넘어서 여신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디에고가 여기서 또 일을 저질러요. 아 왜요? 디에고의 잠자고 있던 바람기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죠. 이미 예정돼 있잖아요. 예. 바람을 피는데 다른 여자도 아니라요. 프리다의 친여동생과 이제 바람을 피게 됩니다. 최악이다, 최악. 아니 이건 디에고도 문제인데 프리다 여동생은 도대체 뭐지? 여동생은 여동생은 또 무슨 정신이 박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람을 피는 시점도요. 프리다가 유산을 하는 그 시점 때 바람을 피고 있었대요.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정말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리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네. 이때 고통의 감정을 이제 들이붓습니다. 화면에 들이부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죠? 네. 단지 몇 번 찔렸을 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은요. 그 당시 멕시코에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칼로 막 찔러서 살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법정에서 왜 찔렀어? 이랬더니 아니 난 단지 칼로 몇 번 찔렀을 뿐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이코패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프리다 칼로는 이거를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프리다 음성이 들려오시죠? 디에고 너는 지금 나를 칼로 몇 번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나한테 준 거야. 이러한 말을 이제 디에고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려서요 디에고한테 실제로 보냅니다. 네. 네. 근데 답이 뭐라고 왔나요?
답이요. 그 다음에 무응답. 피하죠. 네. 디에고가 실제로 네.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뭐라고 바깥에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언론에다가요. 이런 프리다의 고통 속에서 결국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세계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건 무슨 자기가 비평가인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이 잘한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대요. 아. 야, 그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데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주고 싶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일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말이라도 하지 말지. 네,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방적인 아유, 문제예요. 남자들이랑. 그렇죠? 아유. 아유. 자, 고통의 이미 여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악에 바친 겁니다. 복수를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술에는 예술로 아.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리다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 집회를 봤을 때도 디에고 리베라는 잘 모르지만 프리다 칼로는 알잖아요. 지금 프리다 칼로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때 처음으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뉴욕에 있는 영향력 있는 화상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프리다 씨 뉴욕에 와서 한번 전시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서 타임지에 실려요. 와. 그리고 이 작품이 불티나듯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때 프리다가 처음으로 알게 돼요. 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구나. 더 이상 디에고 리베라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의 속도로 세계적인 예술가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파리에 가게 돼서 미술 전시를 또 열게 되게 되고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두 명의 프리다라는 이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자, 어떤 점들이 눈에 좀 보이시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가위요. 가위. 의상도 오른쪽은 아까 입었던 옷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왼쪽은 조금 약간 좀 서양 현대 의상 같은 거. 아, 맞아요. 정확하게 네. 보셨네요. 네. 가위도 보이고 뭐 심장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이어져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이어져 있는 거. 이어져 있는 네, 맞아요. 이어져 있어요. 한도인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여인은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좌측의 여인은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심장이 그리고 혈관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상에 뭘 쥐고 있어요. 동그란 걸 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에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서 그 혈관을 가위로 잘라버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프리다의 음성이 이제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던 과거의 프리다는 디에고를 심장처럼 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예술가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나 프리다 칼로는 이제 디에고를 내 심장의 혈관에서 잘라버리겠다. 마치 내 심장의 혈관을 실제로 잘라버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음성들이 좀 들려오시지 않나요? 이렇게 돌직구로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에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교통사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맨날 휠체어 생활했고 누워 지냈던 이런 사람, 유산, 거기에 남편 이후에 불륜까지 네, 이런 많은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갖고 이 사람은 그냥 우울해 있거나 좌절하지만 않았어요. 결국에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계속해서 분출하면서 키워내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을 우리는 프리다의 예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소개해드릴 예술가도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에요. 실제로 패션 모델이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니키 드 생팔입니다. 프랑스 귀족 가문의 자제입니다. 군수저예요, 쉽게 말해서. 군수저 같은 분이신데 이분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12살 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네.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출을 하고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뭔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근데 또 이 남편이 이웃집 여자와 바람을 핍니다. 왜 그러는 거야?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후에 이 정신 질환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경쇠약,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그런 증세가 나오게 되고 자신의 침대 밑에 칼이랑 가위 같은 걸 막 이렇게 쟁여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시나요? 뒷담화요. 괜찮으세요? 뒷담화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기분 좋아져요. 전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고 쇼핑을 좀 하려고요. 쇼핑. 네, 오히려 저를 좀 더 가꾸려고 노력하는 뭔가 저의 좀 삶의 좀 질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쇼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좋은 또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좀 많이 그러네요.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상처 많이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한없이 먹더라고요. 정말요? 단 거, 매운 거, 단 맞아, 거, 맞아. 매운 거를 계속. 근데 먹어야죠, 어느 순간에 먹어야죠. 보면 진짜 잊어버리게 돼요, 그거를. 지금 되게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실제로 운동은 되게 공감합니다. 진짜 정말. 근데 이제 니키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정신치료를 받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미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있었던 고통,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미술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접고요. 파리로 바로 가버립니다.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 네. 니키는요, 전공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 사실 다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엔 되게 주눅이 들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또 이겨냅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이 미술계에 알리는 독보적인 작품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캔버스에다가 물감 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석고를 씌워요. 그 다음에 총으로 캔버스를 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총을 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를 이제 일명 슈팅 페인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분노 표출이 있을까요? 그쵸? 네. 자, 이 보시면은 실제로 캔버스가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니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캔버스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네. 자신에게 고통을 줬었던 사실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작업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은 이 캔버스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 총을 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퍼포먼스 행위예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이 니키드 생팔이 파리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자신의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해서 물체로 표현해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진정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니키의 정신세계가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니키라는 사람이 만들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여인상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나라는 여인상입니다. 자,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셨어. 화사해졌는데요? 네, 많이 화사해졌죠. 동작들도 뭔가 되게 신나고 춤추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마냥 기쁘고 황홀하고 환희에 찬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조각상들이 다 몸이 이렇게 좀 풍만해요. 네. 한 군데씩 뭔가 그렇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진짜 네. 엉덩이가 이만해요.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가 네. 이만합니다. 네. 네, 맞아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원시 조각상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 자,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니키드 생팔은 전통적인 여인상을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니키가 이런 걸 기획한 것도 자신의 친구 중에 임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임신한 자기 친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나나상을 설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니키가 이런 여인상을 만들기 전에 여성 누드를 그린 조각상이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라인에 군살 하나도 없고 팔등신에
이러한 조각상들 딱 떠올려지시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니키는 그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성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가? 내 곁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한 여성상의 모습을 이 나나에 이입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건강한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나나라고 하는 건 결국엔 니키 자신을 이입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나나라는 조각상을 보시게 됐을 때 제가 여기서 뮤직비디오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뮤직비디오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좋아요. 뮤직비디오.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I never gonna change. I never gonna trade. 지금 보시면은 좀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네. 랩하고 있는 아름 씨 옆에서 조각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뮤직비디오 딱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나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노래 가사, 노랫말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주제가 BTS 앨범의 핵심 컨셉이랑 같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제 메시지가 가사말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나나 조각상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나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게 거리감이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순수 미술에서 나왔던 작품들의 새로운 시각 세계들이 대중문화 콘텐츠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 세계를 열어주고 또 있는 부분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정말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렇게 커요? 네, 저렇게 큽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혼입니다. 혼. 네, 스웨덴어로요. 그녀를 의미해요. she. 네, 그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니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조각상을 만들겠다. 남자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조각상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상이 정말로 기똥차고 창의적인 게요. 잘 보시면은요. 전시장을 갓 마주쳐서 누워 있는데 다리를 벌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관객들이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정말 재밌어요. 거기에 우유바, 네, 우유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대가 있었고요. 영화관이 있었고요. 미술관이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away until I'm there. Move all day and I never get tired. Move all day and I never give up. Move all day. 실제로 이 작품의 관객으로서 여기 들어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마치 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여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거지? 내가 태아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니키는 그런 얘기를 자신의 시각 언어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니키 드 생팔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그 작업한 최후의 걸작이 있어요. 그 걸작이 뭐냐면 타로 공원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공원이요? 네, 실제로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에 토스카나 지방에 카발비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조금 가시면은요 타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대해요. 타로 카드를 모티브로 해서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마치 모자이크 기법으로 일일이 다 반짝반짝거리는 모자이크를 붙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기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려 20년 동안 지속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작품을 판매해서 번 모든 돈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대한 이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가구 디자인한다든지 상품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 돈으로 그 가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든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탈리아 가시면 한번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때 타로공원 작업을 하면서 폴리에스테르를 계속해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를 조금만 흡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게 일상에서 있다 보니까 그 독성이 네, 이제 만성이 되게 돼서 나중에는 폐가 너무 약해져요.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면서 사실 그게 사망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뭉크, 니키, 그다음에 프리다 칼로 이들의 예술 세계를 보게 되면요. 결국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 미술가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술 이론을 들춰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체감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이 행위를 하는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살아있는 생명체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생명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술 작품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적 똥이에요. 그냥. 똥? 정신적 똥입니다. 미술 작품은. 우리가 고상하게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다 얘기하는 거지. 정신적 똥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죠. 그것처럼 예술가들은 그거를요. 눈에 보이는 물체로 배설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미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술 작품이 좀 한꺼풀 벗겨지시나요? 좀 쉬워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물체로 만드시잖아요.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니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한 가지만 이 세상에 던지고 싶다면 어떤 걸 던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으로 표현해낸다면 그건 정말 좋은 예술 작품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I'll be on my own, feeling fine.